일본으로 출장을 다녀온 지 딱 2년 만이었습니다. 내 결혼 전 재산으로 산 마포구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저를 반긴 건 온 집안에 진동하는 삼겹살 굽는 냄새와 이 재수 없는 년이 여긴 왜 기어들어와 라는 전 시어머니의 호통이었습니다. 그 노인네는 깜빡했나 봅니다. 이 집의 도어록 비밀번호는 제가 언제든 초기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남의 집에 살고 싶으시다면 유치장 구경이나 실컷 하시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강지아는 28인치 캐리어를 끈 채 마포구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서서 도어록이 내뱉는 짧고 단호한 거절의 기계음을 들었다. 복도는 따뜻했다. 문틈 아래로 새어나오는 보일러 온기 위로 아주 짙은 고기 굽는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 냄새는 이웃집에서 흘러온 것이 아니었다. 바로 그녀의 눈앞에 있는 이 문틈에서 배어나오는 냄새였다. 까맣게 탄 마늘과 돼지기름, 그리고 묵은 커튼이 담배와 연기를 잔뜩 빨아들였다가 내뿜는 듯한 시큼하고 퀴퀴한 냄새. 그녀는 고개를 들어 호수를 확인했다. 틀림없었다. 17층,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라인. 이 집은 그녀가 결혼하기 전 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망보험금과 자신이 그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을 합쳐 온전히 자기 명의로 산 아파트였다. 이혼 합의서에도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다. 소유권은 강지안에게 있으며 남편 이민호와 그 가족은 한 달 이내에 집을 비우고 퇴거해야 한다고. 그게 벌써 2년 전의 일이었다. 2년 전 강지안은 회사 지시로 일본 지사에 발령이 났다. 이혼 서류의 도장을 찍자마자 다음 날 아침 비행기를 타야 했다. 그들이 짐을 싸서 나가는 걸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시간이 없었다. 그저 퇴거 마감일, 열쇠, 관리사무소 통보 같은 필수적인 사항만 지시해 두었을 뿐이다. 당시 남편 이민호는 변호사 사무실회의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그녀와 시선조차 마주치지 않은 채 딱 한마디만 던졌다. 알았어. 한 달 안에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시어머니 이 여사도 그 자리에 있었다. 무릎 위에 명품 가방을 얹어두고 잔뜩 굳은 얼굴로 끊임없이 중얼거렸다. 이혼하면 이혼하는 거지. 누가 그깟 아파트에 미련 갖는 줄 아나. 그리고 지금 그 집의 도어록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강지아는 캐리어를 복도 벽에 세워두고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이 밝아질 때 그녀의 손끝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도어록 스마트 관리 앱을 열고 관리자 인증 화면을 띄웠다. 그 긴 인증 번호는 그녀가 처음 스마트 도어록을 설치할 때 등록해둔 오직 명의자만이 보유할 수 있는 마스터 권한이었다. 도어록이 몇 초간 침묵했다. 이윽고 문 안쪽에서 철컥하는 경쾌한 소리가 울렸다. 새로 설정되었던 비밀번호가 무력화되었다. 강지안이 현관문을 밀고 들어섰다. 가장 먼저 매캐한 연기가 확 끼쳐왔다. 거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공기 중에는 뽀얀 잿빛 기름 한 개가 둥둥 떠다녔다. 원래 은은한 베이지색이었던 실크 벽지는 누렇게 찌들어 있었고 현관 바닥에는 남자용 슬리퍼와 뜯다만 택배 상자, 그리고 텅 빈 녹색 소주병들이 굴러다녔다. 그녀가 출장 가기 전 아끼며 닦아두었던 원목 수납장 위에는 기름종이가 뭉쳐져 있었고 수납장 표면에는 뜨거운 냄비를 그냥 올려둔 듯 시커먼 탄 자국이 동그랗게 남아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큼지막한 뷰자상이 펼쳐져 있었고 그 위로 버너와 불판이 놓여 삼겹살 기름이 지글지글 흘러내리고 있었다. 전 시댁 식구 4명이 그 상을 에워싸고 앉아 있었다. 전 시어머니 이 여사는 상석에 앉아 막 구워진 삼겹살 한 점을 상추 위에 얹고 있었다. 전 시아버지 이동식은 목이 늘어난 러닝셔츠 차림으로 손 닿는 곳에 소주 반 잔을 놓아두고 있었다. 전 남편 이민호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붙인 채였고 안개 같은 연기 너머로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시누이 이수진은 강지안이 예전 옷장에 걸어두고 갔던 크림색 캐시미어 코트를 걸치고 있었는데 그 고급스러운 소매 끝에는 붉은 쌈장 자국이 묻어 있었다. 4사람의 고개가 동시에 현관 쪽으로 돌아갔다. 불판 위에서 고기가 지글거리는 소리만 요란하게 울렸다.
강지아는 현관에 선 채 신발을 벗지도 안으로 걸음을 옮기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거실에서 밥상으로, 신우이의 코트에서 벽 한 구석에 위태롭게 기울어진 장스탠드 조명으로 천천히 이동했다. 저 조명은 그녀가 연남동의 작은 소품숍에서 공들여 골라왔던 것이었다. 지금은 전등갓이 뜯겨나간 채 앙상한 금속 기둥에 시커먼 비닐봉지가 걸려 쓰레기통 취급을 받고 있었다. 전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젓가락을 상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이 재수 없는 년이 여긴 왜 기어들어와. 시어머니 이 여사의 목소리가 양푼을 긁는 쇳소리처럼 날카롭게 찢어졌다. 이혼 도장 찍었으면 끝이지. 감히 어디라고 들이닥쳐. 왜, 일본에서 버티기 힘들더냐? 그래서 우리 잘난 아들한테 다시 들러붙으려고 왔어? 남편 이민호가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다. 의자 다리가 마룻바닥을 긁으며 끽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다. 그는 강지안의 캐리어를 한 번,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한 번 번갈아 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당장 무슨 말을 꺼내지는 못했다. 신우이는 언니의 교복을 몰래 훔쳐 입다 들킨 여학생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코트 소매를 만지작거렸다. 강지아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혀 복도의 센서 등 불빛이 집 안으로 쏟아지게 만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결코 높지 않았다. 여긴 내 집입니다. 당신들, 대체 왜 아직도 여기 있는 겁니까? 시어머니는 어처구니 없는 농담이라도 들은 사람처럼 입꼬리를 비죽거렸다. 내 집. 야 이년아, 내가 우리 아들이랑 살을 맞대고 살았는데 이 집이 곧 우리 가족이 살던 집이지. 이혼한 여자가 전 남편 식구들을 길바닥에 나앉게 했다고 소문이라도 나면 남들 손가락질이 무섭지도 않니? 전 시아버지는 소주잔을 들어 올리려다 멈칫하곤 상위에 묵직하게 내려놓았다. 지아나, 일단 앉아서 얘기하자꾸나. 전 시아버지는 마치 남의 집부부 싸움이라도 말리는 듯한 유체이탈 화법을 썼다.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소란 피우면 보기 안 좋다. 어찌됐든 한솥밥 먹고 살던 사이 아니냐. 소란 피운 적 없습니다. 강지안이 또박또박 말했다. 제가 묻는 건 당신들이 왜 남의 명의로 된 아파트에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냐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다. 손가락에는 아직 삼겹살 기름이 번들거렸다. 그녀는 상을 돌아 현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맨발에 꿰어시는 슬리퍼가 마룻바닥에 쩍쩍 달라붙는 소리를 냈다. 불법. 내년이 지금 어른들 앞에서 불법이라고 주둥이를 놀려 시어머니가 삿대질을 하며 손을 뻗었다. 기름 묻은 손톱 끝이 강지안의 코트 자락에 닿을 듯 말 듯 했다. 일본에서 2년 구르다 오니까 눈에 뵈는 게 없지? 애초에 우리 아들이 걷어주지 않았으면 너같이 피도 눈물도 없는 얼음장 같은 년을 누가 데려갔겠어. 그제야 남편이 입을 열었다. 엄마, 그만해. 남편 이민호의 목소리는 이웃이 들을까 두려운 듯 잔뜩 억눌려 있었다. 지안이 이제 막 도착했잖아. 일단 앉아서 얘기해. 강지안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기름진 손이 자신의 옷에 닿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어 올리며 전화 앱을 켰다. 지금 경찰 부르겠습니다. 거실을 채우던 고함 소리가 일순간 뚝 끊겼다. 불판은 여전히 달아올라 있었고 돼지기름이 떨어지며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소리만 났다. 시어머니는 0.5초 정도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목청을 더 높였다. 경찰. 미쳤어. 가족끼리 이래 경찰을 불러? 시어머니를 경찰에 넘기겠다는 거야? 전 시어머니죠. 강지안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우린 이미 2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신호음이 끊기고 전화가 연결되었다. 네, 112 경찰입니다. 강지안은 그들 중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다. 현관 센서 등 아래 곧게 선 채로 아주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고하십니다. 제 명의의 주택에 누군가 불법 침입하여 무단 점거하고 있는 상황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주소는 마포구의 아파트고요. 소유주는 저 본인입니다. 해외 출장에서 막 귀국했는데 도어록 비밀번호가 무단으로 변경되어 있고 실내에 다수의 인원이 거주 중이며 가구와 개인 재산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이 상을 피해 허둥지둥 달려와 그녀의 스마트폰을 덮으려 손을 뻗었다. 강지아는 몸을 들어 그 손을 피했다. 지아나, 이러지 마. 남편은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신 채 헐떡거리듯 말했다. 그래도 다 가족이었잖아. 일단 끊고 우리끼리 대화로 풀자. 강지아는 메고 있던 가방에서 투명한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모서리 하나 구겨지지 않고 반듯하게 보관된 서류의 첫 장에는 당시 이혼을 진행했던 법무법인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여기 똑똑히 적혀 있죠. 그녀는 서류를 남편의 눈앞에 바짝 들이밀었다. 이혼 후 본 마포구 아파트는 강지안의 단독 소유로 한다. 이민호 및 그 직계 가족은 1개월 이내에 퇴거한다. 당신이 직접 친필로 서명한 겁니다. 남편의 시선이 자신의 자필 서명에 머물렀다. 그의 목을대가 크게 한 번 출렁였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이밀고 서류를 보더니 이내 안면 근육을 우그러뜨리며 억지를 부렸다. 도장 찍었으면 뭐 어때서. 그때는 우리가 사정이 있어서 잠깐 머물겠다고 한 거잖아. 너는 어차피 일본에 가 있고 집은 빈집으로 놀리느니 가족들이 들어와 사는 게 사람 사는 도리 아니냐. 사는 게 아니라 강지안이 차갑게 끊어냈다. 안 나간 거죠? 전화기 너머의 상황실 경찰관이 계속해서 세부 상황을 묻고 있었다. 강지안은 침입 인원수, 현재 대치 상황, 물리적 충돌 여부 등을 차분하게 하나하나 설명했다. 그녀가 통화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욕설을 퍼부었고 전 시아버지는 제발 소리 좀 낮추라고 눈치를 주었으며 시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입고 있던 남의 코트를 벗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남편은 강지안의 손에 들린 합의서를 노려보며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복잡하게 계산하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 2년 전 그도 똑같은 눈빛으로 종이 한 장을 노려본 적이 있었다. 그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강지안은 아파트, 예금, 부부 공동 신용카드 채무를 항목별로 낱낱이 펼쳐놓았다. 남편은 처음에는 부부끼리 뭘 그렇게 째째하게 계산하냐며 여유를 부렸지만 마포구 아파트가 명백한 결혼 전 특유재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기는 그저 조용히 체면을 지키며 갈라서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을 바꿨다. 당시 강지아는 그에게 최소한의 체면을 남겨주었다. 그녀는 공동계좌에서 몰래 빠져나간 수상한 돈의 행방을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매주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자기 옷장을 뒤집어 엎은 일이나 며느리 월급은 시댁에 바치는 게 도리라며 착취하려 했던 만행들을 변호사 앞에서 굳이 읊어대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하루빨리 이 숨막히는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퇴근하고 문을 열면 누군가의 한숨소리부터 들어야 하는 그 끔찍한 일상에서 도망치고 싶었을 뿐이다. 사인만 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채 들리기도 전에 복도에서는 이미 이웃집 문이 하나둘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깥 분위기를 감지한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 몸을 돌리더니 현관문을 억지로 닫으려 안간힘을 썼다. 문 닫아. 창피해 죽겠네. 시어머니는 문고리를 잡아당기며 강지안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너 기어코 동네방네 소문을 내야 속이 시원하겠어? 강지안은 구두 앞코로 문틈을 단단히 버티고 섰다. 억지로 밀지는 않았지만 태도는 단호했다. 문 못 닫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현장 보존해야 하니까요. 시어머니의 두 손이 허공에서 부들부들 떨렸다. 손가락 사이에는 여전히 기름때가 껴 있었다. 남편이 복도 쪽을 힐끗 보더니 마침내 짜증 섞인 본색을 드러냈다. 강지안, 꼭 이렇게까지 바닥을 보여야겠어. 남편이 이를 악물며 말했다. 나 요즘 회사에서 승진 심사 기간이야. 집에 경찰이 출동하면 내 평판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몰라서 이래? 강지안은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고 글을 올려다보며 서늘하게 답했다. 당신이 내 집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바꿀 땐 내 평판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 생각해봤고. 남편은 입을 다물었다. 엘리베이터가 딩 소리를 내며 17층에 멈춰섰다. 2명의 경찰관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팔짱을 끼고 잔뜩 억울한 표정을 지어 보이고 있었다. 전 시아버지는 그새 불판에 전원 코드를 뽑아두었지만 진동하는 고기 냄새는 감출 길이 없었다. 시누이는 식탁 옆에 선 채
손에 쥔 크림색 코트를 꽉 움켜쥐고 수치심에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나이가 조금 더 지긋한 경찰관이 현관으로 들어서며 잠겨있던 도어록과 집안을 쓱 훑어보고는 물었다. 신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접니다. 강지아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내밀고 미리 준비해둔 등기부등본과 이혼 재산분할 합의서를 함께 건넸다. 제가 이 집의 소유주입니다. 2년 전에 이혼했고 상대방은 한 달 이내에 퇴거하기로 법적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귀국해서 확인해보니 도어록 비밀번호가 무단으로 변경되어 있고 실내 집기류와 제 물건들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입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아이고, 경찰 양반. 이거 다 가족끼리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시어머니는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퍽퍽 쳤다. 내가 이애 전 시어머니예요? 남도 아니고 한 식구인데. 얘가 외국에서 2년이나 나가 있는 동안 빈집에 곰팡이라도 쓸까봐 우리가 들어와서 싹 관리해줬건만 이제 와서 무단 침입이라니. 이게 사람으로서 할 짓입니까? 젊은 경찰관이 남편 쪽을 바라보았다. 본인 되십니까? 남편은 셔츠 소매를 끌어내리며 최대한 교양 있고 말이 통하는 사람처럼 보이려 애썼다. 네, 제가 전 남편입니다. 남편이 차분한 척 말했다. 뭔가 단단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혼 전에는 이곳에서 함께 살았고 이혼 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사 일정이 좀 지연됐을 뿐입니다. 오늘 전처가 예고도 없이 귀국하는 바람에 감정이 좀 격해진 것 같네요. 강지아는 그의 말을 중간에 자르지 않았다. 대신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순식간에 거실이 조용해졌다. 녹음기에서는 종이가 넘어가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고 이어 변호사의 건조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양측 확인합니다. 마포구 아파트는 강지한 씨의 단독 소유로 하며 이민호 씨 및 그 가족은 1개월 이내에 모든 짐을 빼고 도어록 접근 권한을 양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 2년 전 남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확인했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물었다. 이 여사님, 실거주자 중 한 분으로서 분명히 들으셨죠? 녹음기 속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몹시 퉁명스럽고 오만했다. 들었어요. 들었어. 한 달이면 한 달이지. 우리 이씨 집안이 묵을방 한 칸 없을까 봐 요새는. 지금 현실에 서 있는 시어머니의 얼굴 근육이 보기 흉하게 일그러졌다. 강지아는 재생을 멈췄다. 한 달이 2년으로 둔갑했습니다. 그녀는 경찰관들을 향해 분명하게 말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저에게 단 한 푼의 월세도 지급한 적이 없고 제 동의를 구한 적도 없으며 무단으로 도어록을 교체했습니다. 제가 옷장과 수납장에 보관해 두었던 고가의 의류, 가방, 가구들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망가뜨렸고요. 그 순간 시누이의 손에 힘이 풀리며 쥐고 있던 코트가 의자 등받이 위로 툭 떨어졌다. 시어머니는 즉각 시누이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윽박질렀다. 너는 그걸 왜 들고 있어? 어차피 제가 버리고 간 헌 옷조가리 주워 입은 거잖아. 버린 적 없습니다. 강지안이 고개를 돌려 시누이를 똑바로 응시했다. 옷장 안에 방진 커버를 씌워 계절별 수납 라벨까지 붙여둔 옷들입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코트, 제가 출국하기 바로 전날 드라이 클리닝에서 넣어둔 거고요. 시누이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더니 개미 기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새언니 아니, 지안 언니. 난 그냥 잠깐 빌려 입은 것뿐이야. 엄마가 언니 이제 한국에 안 돌아올 거라고 해서. 누가 안 돌아온다고 했죠? 강지안이 되물었다. 시누이는 힐끗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았다. 시어머니는 시선을 피하더니 황급히 거실 수납장 서랍을 뒤져 구깃구깃한 종이 한 장을 찾아 경찰관에게 들이밀었다. 우리한텐 계약서가 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뻣뻣해졌다. 이것 보라고요. 우리가 이 아파트에 세를 들어 산다는 계약서요. 지가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세입자를 길거리로 내쫓을 수는 없는 법이죠. 나이든 경찰관이 종이를 넘겨받아 몇 번 훑어보더니 강지안을 향해 물었다. 강 선생님, 이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서명된 이름이 선생님 성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강지안은 복사본을 건네받아 서명란의 시선을 고정했다. 그것은 그녀의 글씨체가 아니었다.
동네 부동산에서나 흔히 쓰는 조잡한 표준 양식이었고 보증금과 월세 금액은 얼토당토않게 비워져 있거나 대충 휘갈겨 있었다. 심지어 계약 날짜는 그녀가 일본으로 떠난 지 3개월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임대인 성명란 옆에는 누군가 일부러 흉내낸 듯 삐뚤빼뚤한 글씨로 강지안이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 종이를 식탁 모서리에 내려놓았다. 기름이 튄 자리는 피했다. 제 서명이 아닙니다. 강지안이 단호하게 말했다. 전 누구에게도 대리 계약 권한을 위임한 적 없고 보증금이나 월세를 단 1원도 입금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 건도 사건 기록에 확실히 추가해 주십시오. 남편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엄마, 남편이 시어머니를 돌아보며 목소리를 짓씹듯 낮게 으르렁거렸다. 이 계약서 대체 뭐야? 시어머니는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면서도 목에 핏대를 세웠다. 내가 동네 부동산 가서 견본 하나 뽑아달라고 한 거야. 우리가 여기 버젓이 살고 있는데 서류상으로 명분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야 관리비도 우리 이름으로 내고 오늘처럼 경찰이 오면 둘러대기라도 하지. 젊은 경찰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문서 위조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냥 천천히 앉은 것이 아니었다. 무릎을 확 꺾더니 마치 하늘이 두 쪽 날 억울한 누명이라도 쓴 사람처럼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그녀는 양손으로 마룻바닥을 쾅쾅 내리치며 복도 바깥까지 쩌렁쩌렁 울리도록 통곡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평생 이런 독사 같은 며느리는 처음 보네. 이혼했으면 그만이지. 전 남편 식구들 씨를 말리려고 작정을 했어. 갈 데 없는 늙은이들 불쌍해서 며칠 묵은 걸 가지고 시어머니를 경찰서 철창 신세를 지게 한대요.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세요. 복도에 늘어선 집들의 문틈이 조금씩 더 벌어졌다.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는 사람도 있었고 앞치마를 두른 채 고개를 빼꼼 내미는 사람도 있었다. 강지아는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를 부축하지도 그 길을 피해주지도 않았다. 나이든 경찰관이 시어머니에게 엄격하게 말했다. 이러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저희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할 테니 현장 조사 방해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발버둥을 치며 악을 쓰자 전 시아버지가 황급히 다가가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다. 아, 그만 좀 해. 동네 창피하게 왜 이래? 전 시아버지가 식은땀을 흘리며 작게 속삭였다. 일단 민호가 알아서 하게도.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는 이 위기를 모면할 그럴싸한 변명이 나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강지안이 이미 스마트폰에서 또 다른 클라우드 폴더를 열었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그녀가 출장을 떠나기 직전 꼼꼼하게 찍어둔 집 안 곳곳에 타임스탬프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거실에 놓여있던 고급 가죽 소파, 대리석 식탁, 맞춤형 시스템 옷장, 베란다의 티테이블까지 모든 사진에는 정확한 날짜가 찍혀 있었다. 사진 속 마룻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벽지는 얼룩 하나 없었으며 창틀에는 담배 그을음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진 화면을 넘겨 경찰관에게 현장과 대조해보라고 내밀었다. 제가 오늘 막 귀국해서 집에 들어온 터라 피해 품목을 일일이 산정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강지안이 설명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가구나 제 개인 물품들은 타인이 함부로 처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거실 실크 벽지와 원목 마루, 도어록, 가전제품의 훼손 상태는 전문 감정사를 불러 견적을 낼 예정입니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시어머니가 고개를 쳐들고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깟 옷까지 몇 개가 대수야? 지가 예전에 펑펑 돈 써가며 사모은 쓰레기들 놔두면 곰팡이나 슬지. 내가 싹 치워준 게 무슨 큰 죄라고. 그래서 누구한테 파셨습니까? 강지안이 차갑게 물었다.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물었다. 시누이가 옆에서 눈치를 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몇 개는 당근마켓에 팔았고 몇 개는 엄마가 나 입으라고 줬고. 거실에 다시 싸늘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강지아는 그 대답을 끝까지 다 듣고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남의 코트를 훔쳐입고 삼겹살이나 구워 먹는 시누이의 한심함을 구태여 꾸짖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연락처 목록에서 두 번째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고하십니다. 강지안입니다. 며칠 전 특수 청소 및 유품 정리 서비스 상담했던 건인데요. 지금 당장 마포구 아파트로 인력 투입 부탁드립니다. 집주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물건들을 모두 밖으로 빼내야 합니다. 현장에 경찰관분들 동석해 계시니 물건은 전부 폐기용 비닐에 담아 복도 지정구역에 적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당장 출동 가능한 팀부터 바로 보내주세요. 남편의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다. 지금 당장 짐을 빼겠다고? 네, 이 강지아는 전화를 끊자마자 곧바로 열쇠 수리공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어록 전체 교체합니다. 아날로그 보조키, 디지털 도어록, 실내 안전고리까지 통째로 최고급형으로 당장 바꿔주세요. 시어머니가 다시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의 코앞까지 달려들었다. 내년이 감히. 여기 우리 옷도 있고 이불도 있고 내 시아버지 혈압약도 있어. 지금 당장 용역을 부르겠다는 건 우리더러 길바닥에서 얼어 죽으란 소리 아니냐. 강지아는 시어머니의 허공을 맴도는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이번에는 시어머니도 감히 그녀의 옷깃을 건드리지 못했고 나이든 경찰관이 반보 앞으로 다가서며 막아섰다. 이 여사님, 강지안이 처음으로 전 시어머니를 타인처럼 호칭했다. 당신들에게는 짐을 빼서 나갈 시간이 2년이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호칭의 명치를 찔린 듯 흠칫 놀랐다. 과거 그녀가 며느리에게 가장 자주 하던 훈계가 있었다. 어머니라고 불러라. 시집 왔으면 친딸처럼 굴어야지. 그리고 이혼 도장을 찍던 날 그녀는 이렇게 쏘아붙였다. 이제 어디 가서 나더러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난 너 같은 며느리 둔 적 없으니까. 이제 강지아는 정말로 그녀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그 서늘한 호칭을 들은 시어머니는 마치 왕좌에서 끌려 내려온 사람처럼 얼굴이 수치심으로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특수 청소업체 직원들이 도착한 것은 해가 질 무렵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작업복을 입은 직원 3명이 대형 플라스틱 상자와 압축 비닐, 작업도구가 담긴 카트를 밀며 내렸다. 그 뒤로 커다란 공구 가방을 맨 열쇠 수리공이 따라붙었다. 복도에는 어느새 이웃 주민 여럿이 웅성거리고 있었고 관리사무소 직원까지 올라와 현관문 옆에서 서류를 대조하며 집주인 신원을 확인하고 있었다. 거실 중앙의 고기 불판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허연 돼지기름이 굳어 불판 테두리에 덕지덕지 엉겨붙어 있었다. 먹다 남은 반찬 그릇들은 이리저리 나뒹굴고 있었고 찌개 국물이 원목 마루 틈새로 스며들어 있었다. 작업용 장갑을 낀 청소업체 직원이 현관부터 꼼꼼하게 사진을 찍으며 현장 보존 기록을 남겼다. 무단 거주자의 일상 의류, 침구류, 개인 잡동사니는 모두 박스에 담아 복도 앞 지정구역에 적재하겠습니다. 작업팀장이 강지안에게 보고했다. 만약 집주인분의 물건과 섞여 있거나 파손이 의심되는 품목이 나오면 우선 별도 지퍼백에 분리해 두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복도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또다시 발작하듯 달려들려 했다. 내 짐을 왜 복도에 내동댕이 쳐. 여긴 내 집이야. 나이든 경찰관이 엄격하게 제지했다. 협조하십시오. 물건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임시로 빼두는 겁니다. 추후 재산상 분쟁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십시오. 민사소송,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다. 당신들 경찰이라는 작자들이 돈 많은 년 편만 드는구만. 일본 가서 돈 좀 벌어왔다고 지금 힘없는 늙은이들을 핍박하는 거 안 보여? 강지아는 베란다 통창 근처에 서서 편의점에서 사온 차가운 얼음물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물을 마시는 대신 차가운 페트병 표면을 손바닥에 지그시 댔다. 한겨울에도 차가운 물을 마시는 그녀의 습관대로 페트병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손가락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청소업체 직원이 안방의 대형 시스템 옷장을 여는 것을 지켜보았다. 옷장 안쪽의 냄새는 거실보다 훨씬 역겨웠다. 고급 의류를 덮어두었던 방진 커버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가 계절별로 정갈하게 정리해두었던 정장과 실크 블라우스들은 구석으로 짓눌려 처박혀 있었고 그 자리를 촌스러운 꽃무늬 셔츠와 남자용 등산 점퍼들이 꿰차고 있었다. 옷장 맨 아래
그녀가 명품 가방들을 보관해 두었던 칸은 텅 비어 있었고 찌그러진 종이 상자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영수증 몇 장, 낡은 스카프링,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그녀에게 물려주었던 진주 브로치가 담긴 벨벳 케이스가 들어 있었다. 케이스는 텅 비어 있었다. 강지아는 손을 뻗어 그 작은 케이스를 집어들고 움푹 파인 벨벳 자국을 엄지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내렸다. 그 브로치는 대단히 값비싼 보석은 아니었지만 친정어머니가 교직에서 은퇴하시며 받은 마지막 보너스로 사주신 유품이었다. 결혼식 날 아침, 어머니는 그녀의 웨딩드레스 안쪽에 그 브로치를 조심스럽게 달아주시며 조용히 당부하셨다. 살다가 마음이 아프거나 견디기 힘들 땐 절대 억지로 참고 살지 마라. 내 자신부터 지켜야 한다. 그녀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억지로 참고 살았다. 시어머니가 잠깐 합가하자며 밀고 들어왔을 때 강지아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침상을 차려야 했다. 시어머니는 국이 너무 싱겁다, 밥이 질다, 출근하는 며느리 옷차림이 유부녀답지 않다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다. 그때마다 남편은 입버릇처럼 말했다. 우리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내가 좀 져드려 시누이가 카드값을 막아야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손을 벌렸을 때도 남편은 말했다. 이번 한 번만 해줘. 다 가족이잖아. 가족이라는 그 두 글자는 마치 청구 금액이 비워져 있는 백지수표 같아서 결국 그 모든 빚은 그녀의 어깨로 고스란히 떨어졌다. 청소업체 직원이 그 빈 케이스를 투명 증거물 봉투에 담고 나서야 강지아는 천천히 손을 거두었다. 안방 문가에 서 있던 남편이 그 케이스를 알아보고는 목소리를 한껏 낮추며 변명했다. 지아나, 저거 난 정말 몰랐어. 강지아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몰랐다는 게 면죄부가 되진 않아. 남편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는 2년 전 강지안이 떠나던 날을 떠올렸다. 현관 앞에는 캐리어 2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신발장 위에 이혼 합의서 사본을 올려두며 단호하게 말했다. 한 달 안에 짐 빼오 관리비는 이번 달 말일까지만 내 계좌에서 빠져나가게 해둘 테니까 다음 달부터는 내 계좌 건드리지 마. 그때 그는 그녀가 너무 피도 눈물도 없이 계산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뒤 어머니는 말했다. 어차피 쟤는 외국 나가서 2년은 안 올 텐데 집을 텅텅 비워두느니 우리가 살면서 관리도 하고 월세도 아끼면 얼마나 좋니. 아버지는 원래 살던 전셋집 보증금을 당장 돌려받기 힘들다며 핑계를 댔고 여동생은 마포가 직장 출퇴근하기 편하다며 슬그머니 짐을 들이밀었다. 남편은 신발장 위에 놓인 그 합의서만 애써 외면하면 이 모든 비정상적인 상황을 하루하루 모른 척 넘어갈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렇게 하루하루 미루던 것이 바로 오늘까지 이어졌다. 열쇠 수리공이 기존 도어록을 드릴로 뜯어낼 때 시어머니는 마치 자신의 얼굴 가죽이 벗겨지는 듯한 표정으로 문짝을 노려보았다. 민호야, 넌 저 꼴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거냐? 시어머니가 남편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내 마누라가 시부모를 이따위로 취급하는데 넌 꿀 먹은 벙어리야? 남편의 어깨가 딱딱하게 굳었다. 몇 초의 끔찍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힘겹게 입을 뗐다. 엄마, 우린 이미 이혼했어. 시어머니의 행동이 뚝 멎었다. 뭐라고? 남편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다. 이 진명이 지안이게 맞아. 그 목소리는 결코 크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콧대를 단숨에 무너뜨리기엔 충분했다. 그녀가 지난 2년 동안 남의 집 안방을 꿰차고 그토록 당당할 수 있었던 건 그저 이 집이 넓고 쾌적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단 한 번도 안 된다고 확실히 선을 긋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들의 비겁한 침묵은 그녀에게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고 세상 천지가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착각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이제 그 얄팍한 방패는 산산조각이 났다. 남편의 뒤늦은 사실 인정은 너무 늦었고 또 너무 가벼웠다. 강지아는 그 말을 그저 먼 배경음악처럼 흘려들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과 지역 부녀회 카페에 접속했다. 그녀는 그들의 얼굴이나 신분증을 찍지도 않았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시누이의 얼굴을 들이대지도 않았다. 그저 뜯겨나간 현관 도어록, 출동한 경찰차 번호판,
복도에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는 쓰레기 봉투들, 그리고 개인정보를 가린 등기부등본과 이혼 합의서의 핵심 페이지를 찍어 올렸을 뿐이다. 게시물의 제목은 아주 건조하고 직설적이었다. 전 며느리 명의 아파트 2년 무단 점거, 오늘 현장 퇴거 조치 중. 자극적인 욕설이나 감정적인 과장 따위는 한 줄도 없었다. 그저 사실관계만을 시간순으로 담담하게 나열했다. 주택 소유주, 이혼 합의 사항, 당초 약속된 퇴거 기한, 실제 무단 점거 기간, 도어록 무단 교체, 임대차 계약서 위조 정황, 그리고 실내 집기류 훼손 상태. 전송 버튼을 누르기 직전 남편이 그녀의 화면을 보았다. 너 지금 그걸 입주민 방에 올리겠다고? 남편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여기 우리 엄마 얼굴 아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동네 망신시킬 작정이야? 강지아는 망설임 없이 전송 버튼을 눌렀다. 게시물이 올라가자마자 입주민 단톡방은 펄펄 끓는 냄비처럼 달아올랐다. 물음표가 수십 개씩 쏟아졌고 17층에서 고성이 오가는 걸 들었다는 증언이 이어졌으며 부녀회 모임에서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니고 며느리는 외국에서 외화 벌어오는 능력자라서 시댁을 끔찍이 챙긴다고 떠벌리던 이 여사를 알아보는 댓글들이 폭발했다. 부녀회 카페의 반응은 훨씬 더 노골적이고 빨랐다. 저거 17층 이씨 아줌마네 아니에요? 지난달 단풍놀이 갈 때만 해도 아들이 자기 살라고 마포 아파트 사줬다고 그렇게 유세를 떨더니 모범 가정 행사 사진에 나왔던 그 집구석이네. 쯧쯧. 시어머니가 시누이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함락같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다. 당장 지워. 시어머니가 강지안을 향해 이성을 잃고 덤벼들었다. 당장 지우란 말이야. 내가 감히 내 명주를 끊어놔. 경찰관들이 황급히 달려들어 시어머니의 양팔을 결박하듯 붙잡았다. 시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발버둥 쳤고 정성껏 틀어올렸던 머리칼은 흉하게 헝클어졌다. 상석에 앉아 고기를 씹으며 호령하던 여장부의 기세는 온데간데였고 그저 발악하는 초라한 노인네만 남아있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에게 보여주는 체면이었다. 그녀는 남의 집에 빌붙어 살면서도 며느리의 비싼 옷을 훔쳐 입으면서도 부녀회에 나가서는 번듯한 아들과 참한 딸을 둔 교양 있는 사모님 행세를 했다. 그러나 그 알량한 체면의 밑바닥에 깔려있던 것이 전 며느리의 피땀 어린 재산이었고 며느리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떠난 옷가지였다는 사실이 온 동네에 까발려지는 것만큼은 견딜 수 없었다. 남편의 스마트폰도 징징거리며 울리기 시작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화면을 확인했다. 회사 동기들의 단톡방이었다. 얘야, 너네 집 무슨 일 있냐? 블라인드에 너네 동네 단톡방 캡처본 돌아다니던데. 곧이어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 이름을 확인한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는 서둘러 베란다 구석으로 몸을 피하며 전화를 받았다. 거실을 등지고 선 그의 목소리는 개미 기어가는 소리처럼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다. 강지아는 굳이 엿들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경찰의 사건 접수 번호와 특수청소업체의 현장 기록을 꼼꼼히 갈무리하여 귀국 전 미리 상담해 두었던 담당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전송했다. 몇 분 후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다. 너 내 회사 HR팀에 경찰 출동 기록 넘겼어. 남편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쇳소리가 났다. 네, 감사실 쪽에 메일 넣었습니다. 강지안이 서늘하게 대답했다. 사문서 위조로 임대차 계약을 날조하고 타인의 주택을 2년간 무단 점거한 사실은 회사가 관리직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평가하는데 중대한 결격 사유가 될 테니까요. 그걸 어떻게 처분할지는 당신네 회사 내규에 따르겠죠. 남편은 스마트폰을 쥔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리도록 주먹을 꽉 쥐었다. 너 내가 이번 승진 심사 통과하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알아? 강지안이 그를 차갑게 쏘아보았다. 당신이 내 집 안방에서 2년 동안 아주 편안하게 발버둥 쳤다는 건 잘 알지? 남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쥐어짜낼 변명조차 남지 않았다. 시누이의 스마트폰도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화면을 확인한 시누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장난 주방 미닫이문 뒤로 숨어들었다. 그녀는 문틀에 몸을 바짝 붙이고 꼿꼿하게 서서
마치 다음 주 상견례를 앞둔 참한 예비 신부의 모습을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듯 안간힘을 썼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실이 죽은 듯이 고요했던 탓에 몇 마디가 새어나왔다. 수진 씨, 오늘 저녁 상견례는 취소하는 게 좋겠어요. 신우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문틀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렸다. 어머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건 저희 가족 문제가 아니라요. 오빠랑 전세언니 사이에 오해가 좀 있어서. 전화기 너머의 중년 여자가 차갑고도 정중하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우리 집안은 그런 구설수에 휘말리는 거 딱 질색입니다. 집안 수준이 너무 안 맞는 것 같네요. 앞으로 우리 아들 연락처는 지워주셨으면 합니다. 뚝 통화가 끊기고 나서도 신우이는 한참을 돌처럼 굳어 있었다. 신우이의 표정을 본 시어머니가 미친 듯이 달려가 딸의 어깨를 흔들었다. 사돈댁이야. 거기서 뭐래? 신우이는 스마트폰을 가슴팍에 꼭 끌어안은 채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오열했다. 파혼이래.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래. 시어머니의 안면 근육이 기괴하게 일그러졌다. 그녀는 획 몸을 돌려 강지안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악을 썼다. 이제 속이 시원해. 내가 우리 아들 앞길을 망치고 내 금쪽 같은 딸 혼사길까지 다 엎어버렸어. 이 독거미 같은 년아. 사람이 어쩜 이렇게까지 독해. 강지아는 마침내 들고 있던 얼음물 페트병의 뚜껑을 돌려 열고 크게 한 모금 마셨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속을 서늘하게 식혀주었다. 그녀는 뚜껑을 다시 닫으며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망친 게 아니죠. 당신들이 남의 집을 자기 안방처럼 짓밟고 살 때 스스로 퇴로를 전부 끊어버린 겁니다. 청소 작업은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강지안의 명의가 아닌 모든 물건은 박스와 압축 비닐에 담겨 복도 한쪽으로 탑처럼 쌓였다.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임시적재 구역을 지정해주며 전 시댁 식구들에게 오늘 자정 전까지 모든 짐을 외부로 반출하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낡은 매트리스를 끌어낼 때 그 밑에서 먼지 쌓인 동전 몇 개와 함께 사설 불법 도박장 주소가 적힌 명함 한 장이 툭 떨어졌다. 전 시아버지는 그 명함을 보자마자 기겁하며 허리를 굽혀 주워 담으려 했지만 젊은 경찰관의 예리한 시선이 한 발 빨랐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핏기가 싹 가시며 잿빛으로 변했다. 당신, 아직도 거길 들락거려. 시어머니가 전 시아버지를 향해 살기 띈 눈으로 쏘아붙였다. 이웃들이 들을까 봐 목소리는 낮췄지만 끓어오르는 분노는 숨길 수 없었다. 우리가 살던 그 전세금 다 날려먹은 것도 모자라서 기어코 이 집구석에까지 그딴 걸 끌고 들어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편과 신우이의 시선이 동시에 전 시아버지를 향해 꽂혔다. 강지안도 그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예전에 그녀는 전 시댁 식구들이 툭하면 자금 융통이 안 돼서라며 돈 타령을 하는 줄로만 알았다. 알고 보니 그들이 핑계댔던 본가 전세 보증금은 이미 도박장 근처의 시궁창에 처박힌 지 오래였던 것이다. 전 시아버지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허세 섞인 목소리로 변명했다. 누가 돈을 날려 먹었다고 그래? 지인한테 투자했다가 묶인 거지. 시어머니가 이를 부득부득 갈았다. 투자. 지금 경찰 앞에서도 그딴 소리가 입에서 나와? 남편은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이마를 짚었다. 관자놀이 핏줄이 펄떡거렸다. 아버지, 도대체 전세 보증금 어떻게 된 거예요? 전 시아버지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문 채 복도에 쌓인 짐 박스나 뒤적거렸다. 견고해 보이던 가족의 균열이 복도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과거 그들이 강지안을 공격할 때 그들은 철옹성 같은 하나의 벽이었다. 시어머니는 앞장서서 패악을 부렸고 전 시아버지는 점잖은 척훈계를 늘어놓았으며 남편은 비겁하게 침묵으로 동조했고 신우이는 눈물을 짜내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 그러나 그 거대한 벽이 무너져 내리자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서로의 목덜미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강지아는 그들의 진흙탕 싸움에 더 이상 끼어들지 않았다. 열쇠 수리공이 최고급 사양의 새 도어록 설치를 마치고
마스터 권한 설정 방법을 안내했다. 강지아는 현관문 앞에 서서 새로운 비밀번호와 지문을 등록하고 기기 메모리에 남아있던 이전 사용자 데이터를 모조리 포맷해버렸다. 기계가 뱉어내는 맑고 단호한 초기화 완료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 짧고 경쾌한 전자음을 듣는 순간 발악하던 시어머니의 입이 쩍 벌어지며 침묵이 내려앉았다. 굳게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탁한 눈동자 속에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짙은 공포가 서려 있었다. 완전히 어둠이 깔렸을 때 경찰관들은 전 시댁 식구들에게 현장에서 퇴거할 것을 명령하고 추후 경찰서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전 시댁 식구 4명은 골판지 상자와 압축된 이불, 검은 비닐봉지 더미에 파묻힌 채 복도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오늘 밤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초반에 시어머니는 강지안이 천벌을 받을 거라며 악담을 퍼붓고 경찰이 융통성이 없다며 욕하고 관리사무소가 집주인 편만 든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도 자신의 말에 동조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서서히 입을 닫았다. 이웃 주민들은 하나둘 현관문을 굳게 걸어 잠갔지만 입주민 단톡방의 알림은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엘리베이터 앞에 팔짱을 끼고 선 관리사무소 직원은 철저하게 사무적이고 차가운 얼굴로 소방도로를 가로막지 말고 빨리 짐을 빼라고 거듭 독촉했다. 남편은 휴대폰을 꺼내 이리저리 전화를 돌렸다. 첫 번째는 가장 친한 대학 동기였지만 집에 처자식이 있어서 곤란하다는 핑계가 돌아왔다. 두 번째로 건 회사 동료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 세 번째로 동네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당장 입주할 수 있는 단기 원룸이나 모텔 달방이라도 없냐고 매달렸다. 중개인은 이 밤중에 보증금이나 선불월세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은 서울 하늘 아래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남편은 힘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전 시아버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았다. 아버지, 진짜 통장에 단돈 10,000원도 안 남았어요. 전 시아버지는 신경질적으로 손사래를 쳤다. 나한테 물어서 어쩌게. 넌 번듯한 직장 다니잖아. 내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먼저 뚫어봐. 내 계좌 지금 회사 감사팀에서 자금 출처 조사 들어갔고 기존 대출도 꽉 막혔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벼랑 끝에 몰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그리고 엄마, 지난 2년 동안 집안에 비상금 모아둔 거 있다고 하지 않았어? 시어머니가 즉각 상심지를 켜고 반박했다. 비상금. 내 식구 입에 풀칠하는 건 땅 파서 나오냐? 내 동생 상견례 준비하고 꾸미는데 들어간 돈은? 내 애비가 밖에서 싸질은 똥 치우는데 들어간 돈은 어쩌고? 그 말에 신우이가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을 질렀다. 왜 또 내 핑계야? 상견례 다 엎어지고 파혼당했는데 이제 만족해? 비좁은 복도에서 4사람은 태어나 처음으로 강지안이라는 공통의 적이 아닌 서로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물어뜯기 시작했다. 강지안은 집안에서 짐을 마저 챙기다 말고 마지막으로 남은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나와 짐 상자 옆에 툭 던져두었다.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두르고 다니던 촌스러운 꽃무늬 앞치마와 목 늘어난 수면 양말들이었다. 그녀는 구태여 쓰레기통에 쳐넣지 않고 돌려주었다. 강지안이 밖으로 나온 것을 본 시어머니는 마치 낭떠러지에서 마지막 구명줄이라도 발견한 사람처럼 갑자기 복도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복도 타일에 시어머니의 앙상한 무릎이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다. 지아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완전히 변해 있었다. 아까의 날카로운 표독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물에 젖은 휴지 조각처럼 비굴하게 뭉개져 있었다. 아니, 강 선생님. 내가 이렇게 두 손 싹싹 비빌게. 우리 식구 오늘 밤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딱 하룻밤만 베란다 딸린 저 작은 방 하나만 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어른이 무릎까지 꿇었는데 설마 하니 이 엄동설 안에 우릴 내쫓진 않겠지. 전 시아버지도 흠칫 놀라더니 뻣뻣했던 무릎을 구부리며 슬그머니 바닥에 주저앉았다.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로 옆에 우두커니 서 있을 뿐 무릎은 꿇지 않았다. 신우이는 자신의 명품 가방을 부둥켜 안고 쪼그려 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강지안을 올려다보았다.
탁한 눈동자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은 자신의 죗값을 뉘우치는 참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동네방네 체면이 깎이고 길거리로 나앉게 된 처지에 대한 억울함과 수치심의 눈물이었다. 내가 옛날엔 주둥이가 싸서 말이 좀 헛나왔어. 시어머니가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말했다. 그래도 우리 한때 피보다 진한 가족으로 살았잖아. 우리더러 저기 바퀴벌레 기어다니는 고시원이나 여인숙 가서 자란 말이냐? 내가 아무리 독해도 늙은이들을 그런 시궁창에 밀어넣을 순 없는 거 아니야? 마침내 남편이 입을 열었다. 지아나, 남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딱 오늘 밤만이야. 내일 내가 어떻게든 숙소 구해볼게. 강지아는 그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 지긋지긋한 대사. 그녀가 결혼 생활 내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말. 이번 한 번만. 딱 오늘 밤만. 내가 좀 참아.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놈의 내일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고 모든 고통과 빚은 영원히 그녀의 돈을이 되어 짓눌렀다. 그녀는 들고 있던 얼음물 페트병을 열어 한 모금 더 마셨다. 차가운 물방울이 손가락을 타고 손목까지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실없이 웃지도 않았고 억지로 비꼬거나 비우지도 않았다. 아주 차갑고 평온한 얼굴이었다. 내 거실에 모여 앉아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남의 집벽지를 저 따위로 찌들어 놓은 건 당신들이죠. 강지안이 페트병 뚜껑을 꽉 닫으며 선고하듯 말했다. 이제 콩밥을 먹으러 가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들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들러붙어 있던 비굴한 애원이 차갑게 굳어버렸다. 뭐라고. 주거침입, 사문서 위조, 타인 재산 손괴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강지안이 법조항을 하나하나 또박또박 읊었다. 내일 아침 정식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들어갑니다. 변호사가 이미 소장 작성 끝냈고요.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도 당장 넣을 겁니다. 앞으로 내 명의의 집에 반경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내 번호로 연락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합니다. 남편은 누군가에게 명치를 강하게 걷어차이기라도 한 듯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접근 금지. 우리가 널 흉기로 찌르기라도 할까봐 그래? 강지안이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들은 지난 2년 동안 이미 내 인생을 난도질했어. 그 서늘한 한마디가 복도에 울려 퍼진 후 더 이상 그들 중 누구도 감히 가족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못했다. 경찰관들은 증거사진과 조서를 챙긴 뒤 전 시댁 식구들에게 내일 당장 마포경찰서 경제팀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사문서 위조와 특수재산 손괴는 복도 바닥에 엎드려 싹싹 빈다고 흐지부지 넘어갈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아니었다. 전 시아버지가 바닥에 늘어진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어올릴 때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다시 주저앉을 뻔했다. 시누이는 오열하며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를 돌렸지만 대답을 듣기도 전에 끊어지는 소리만 들려왔다. 남편은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길 기다리며 새로 달린 강지안의 철통 같은 도어록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딩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혔다. 굳게 닫힌 현관문 도어록이 철컥 하고 잠기는 소리는 2년 전 이혼 법정에서 판사가 내리치던 의사봉 소리보다 훨씬 더 묵직하고 선명했다. 그 후로 몇 주 동안 시어머니의 헛된 바람처럼 며칠 지나면 잠잠해지겠지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마포구 부녀회는 만장일치로 시어머니를 영구 제명 처리했다. 예전에 같이 김장도 하고 바자회도 다니며 언니 동생 하던 동네 아줌마들은 단지 내 마트나 엘리베이터에서 그녀를 마주쳐도 벌레 보듯 시선을 피했다. 입주민 단톡방에서 대놓고 험담을 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혹시라도 17층 무단점거 사건을 묻는 유비가 등장하면 어김없이 누군가 개인 메시지로 당시의 적나라한 사진과 상황을 실어 나르며 소문을 확산시켰다. 남편의 회사는 그를 당장 해고하지는 않았다. 한국의 대기업 인사 시스템이 찌라시 하나만으로 단칼에 모가지를 날릴 만큼 허술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HR 감사팀은 그를 호출하여 경찰 출동 기록,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와의 연관성, 그리고 전처 명의의 부동산 무단 점거 논란에 대해 소명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가족 간의 거주지 정리에 오해가 있었을 뿐이라는 구차한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감사팀 책상 위에 놓인 이혼 합의서 사본과 그의 자필 서명, 그리고 당시의 녹취록은 그 변명을 산산조각 냈다. 이번 분기 승진 발령 명단에 남편 이민호의 이름은 없었다. 그는 핵심 사업 부서에서 밀려나 하루 종일 영수증이나 풀칠하는 한직으로 좌천되었고, 그가 공들여 진행하던 굵직한 프로젝트는 까마득한 후배의 손으로 넘어갔다. 사무실에서 그를 대놓고 조롱하는 직원은 없었지만 점심시간 탕비실에서 삼삼오오 모여 부동산이나 결혼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가 곁을 지나가면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꾹 다물었다. 그 숨막히는 침묵과 은근한 멸시는 대놓고 퍼붓는 욕설보다 훨씬 더 사람의 피를 말렸다. 신우이의 혼사는 완전히 박살났다. 상대편 집안에서는 구차하게 따져 묻지도 않았고 그저 뚜쟁이를 통해 가풍이 너무 달라 도저히 인연을 맺을 수 없다는 싸늘한 한마디만 전해왔다. 신우이는 지인의 집에 얹혀 살며 이틀 밤낮을 짐승처럼 울부짖더니 사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를 찾아가 악다구니를 쓰며 싸웠다. 엄마가 남의 옷장이나 뒤져서 훔쳐입고 동네방네 잘난 척만 안 했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진 않았어. 시어머니는 피눈물을 흘리며 적반하장으로 소리쳤다. 내가 누구 좋으라고 그 짓을 했는데. 밥 빌어먹고 등 따숩게 재워줬더니 이제 와서 어미를 원망해? 한편 전 시아버지는 결국 도박 빚의 꼬리가 밟혔다. 시어머니는 전세 보증금의 행방을 미친 듯이 추궁했고 아버지는 끝까지 지인 투자 사기라고 우겼다. 하지만 어느 날 험악한 덩치들이 임시 거처까지 찾아와 문을 걷어차고 나서야 그 큰돈이 카지노 뒷골목의 불법 하우스에 고스란히 받쳐졌다는 진실이 밝혀졌다. 분노로 이성을 잃은 시어머니는 전 시아버지의 얼굴을 손톱으로 박박 긁어놓았고 비좁은 계단에서 악을 쓰며 난투극을 벌이다 결국 참다 못한 이웃의 신고로 경찰차까지 출동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짐을 푼 곳은 창문 밖으로 꽉 막힌 벽돌담만 보이는 낡은 고시원이었다. 2평 남짓한 공간은 성인 한 명이 간신히 몸을 릴 수 있을 만큼 비좁았다. 매트리스 하나가 바닥을 꽉 채웠고 벽에 붙은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다. 내 식구가 한 방에서 살을 부대끼며 자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남편과 전 시아버지는 찜질방을 전전하거나 PC방 의자에서 쪽잠을 잤고 신우이는 눈칫밥을 먹으며 친구들 자취방을 맴돌았다. 시어머니 홀로 그 퀴퀴한 고시원 쪽방을 지키며 마치 그것이 자신의 남은 마지막 영토라도 되는 양 부둥켜 안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알량한 영토마저도 그들의 썩어 문드러진 원망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좁았다. 누군가 컵라면을 먹고 국물을 버리지 않으면 시어머니는 신우이의 등짝을 때리며 욕을 했고 신우이는 내가 파출부냐며 대들었다. 전 시아버지가 땀에 전 양말을 책상 모서리에 널어두면 남편은 냄새가 난다며 발로 걷어찼다. 남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돌아오는 날이면 시어머니는 내가 등신같이 처신해서 그 큰 집을 홀라당 뺏기고 늙은 어미를 고시원에 처박아 두냐며 가슴을 쳤다. 한 번은 고시원 총무가 찾아와 공용 주방에서 인덕션을 너무 오래 차지하고 있지 말라며 주의를 주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폭발하여 총무의 머리채를 잡으려 들었고 말리던 전 시아버지가 펄펄 끓는 김치찌개 국물을 뒤집어 쓰는 촌극이 벌어졌다. 남편은 찌개 냄새가 진동하는 복도 끝에 안전모를 든 채 서서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흐리멍덩한 눈빛으로 그 아수라장을 구경만 했다. 그는 이미 회사를 자진 퇴사한 후였다. 회사가 그를 강제로 내쫓은 것은 아니었지만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의 경멸 어린 눈빛과 상사들의 노골적인 투명인간 취급, 그리고 매일 밤 술에 취해 전화로 울부짖는 어머니의 원망을 더 이상 맨정신으로 견딜 재간이 없었다. 그는 결국 사직서를 집어 던지고 아는 형의 소개를 받아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로 나갔다. 새벽별을 보며 인력사무소에 나갔다가 온몸에 시멘트 가루와 땀 냄새를 뒤집어 쓴 채 밤늦게 돌아왔다. 노가다 첫날, 굳은 살 하나 없던 그의 고운 손바닥은 온통 물집이 잡혀 터져 있었다. 고시원 공용 세면대에서 피딱지가 앉은 손을 씻으며 그가 얼굴을 찡그릴 때 곁을 지나던 시어머니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내 진작에 이럴 줄 알았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아파트 명의부터 내 이름으로 돌려놓는 건데. 남편은 묵묵히 수도꼭지를 잠갔다. 그날 이후
그는 자기 어머니와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한편 강지안의 아파트는 장장 2달이라는 긴 시간에 걸친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 사는 집의 형태를 갖추었다. 기름때에 찌든 벽지를 싹 다 뜯어내고 최고급 친환경 실크 벽지로 새로 발랐다. 썩어 들어가던 원목 마루도 일부 뜯어내고 교체했다. 소파, 대리석 식탁, 커튼, 매트리스 등 전 시댁 식구들의 채취가 묻은 가구는 한치의 미련도 없이 모조리 폐기 처분했다. 특수 청소 업체가 2번이나 방문해 화학약품으로 냄새를 뺐고 일주일 내내 베란다 통창을 열어 젖혀 한강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강바람을 막고 나서야 집안에 배어있던 시큼한 고기 냄새를 완벽하게 날려보낼 수 있었다. 변호사가 진행하는 소송도 착실하게 궤도에 오르고 있었다. 주거침입, 사문서 위조, 재산 손괴, 부당이득 반환 등의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은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아니었다. 강지안은 경찰의 요청에 따라 현장 사진, 녹취록, 명품 구매 영수증 원본, 훼손된 자산 목록 견적서를 차분하게 제출했다. 그녀는 조급하게 매일매일 결과를 체근하지도 않았고 변호사가 서류 보완을 요청할 때마다 기계처럼 정확하게 자료를 넘겼다. 법원에서 반경 100m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전 시댁 식구 4명에게 고지서가 송달되었다. 고시원 방구석에서 그 서류를 받아든 시어머니는 자기를 예비살인마 취급하냐며 피를 토하듯 욕을 퍼부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전 시댁 식구 중 그 누구도 감히 마포구 근처에 얼씬조차 하지 못했다. 강지안은 공사가 끝나고도 곧바로 입주하지 않았다. 처음 며칠은 비즈니스 호텔에 머물렀고 그 후에는 근처에 깔끔한 단기 오피스텔을 구했다. 그녀는 매일 퇴근길에 아파트에 들러 작업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인테리어 시공업자들이 퇴근하고 난 빈집에는 사다리와 페인트 냄새, 그리고 새 원목 가구에서 나는 묵직한 나무 향만 가득했다. 텅 빈 거실 중앙에 우두커니 서 있으면 창문 너머로 강변북로를 쌩쌩 달리는 차 소리와 까마득히 깊은 지하에서 지하철이 지나가는 웅장한 진동이 발끝으로 전해졌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새로 짜 맞춘 안방 시스템 옷장 앞에서 한참 동안 발걸음을 멈추었다. 새로 들어온 옷장은 널찍하고 깨끗했지만 아직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벨벳 케이스를 꺼내 빈 서랍 안에 살며시 내려놓았다가 다시 집어들어 가방 안에 넣었다. 그 안에 들어있던 진주 브로치는 결국 찾지 못했다. 중고 명품숍들을 이 잡듯 뒤졌지만 거래 장부에는 흔적조차 없었다. 시어머니는 노망난 척 모른다고 발뺌했고 시누이는 구경도 못했다고 잡아댔으며 전 시아버지는 카지노에 팔아넘겼을지언정 절대 입을 열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하고 소송을 건다고 해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수는 없는 법이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강지안은 그 텅 빈 빈 껍데기를 남의 옷장 구석에 버려두지 않았다. 차갑던 겨울바람에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 마침내 모든 인테리어 공사가 끝났다. 현관문 도어록은 이전 사용자의 흔적이 단 1바이트도 남아있지 않은 최신형 안면 인식 시스템으로 교체되었고 새카맣게 타버렸던 현관 수납장도 세련된 대리석 콘솔로 바뀌었다. 좁아 터진 거실을 차지하고 있던 흉물스러운 대형 식탁 대신 우아하고 작은 라운드 티테이블을 놓았다. 베란다에는 방수 방부목을 깔고 말라 죽어 비틀어진 흙만 담겨있던 시어머니의 플라스틱 화분들을 싹 다 버린 뒤 매서운 한강 바람에도 끄떡없는 푸른 관엽식물들을 채워 넣었다. 이삿짐이 들어오던 날 관리사무소 직원이 빳빳한 새 입주민 등록 카드를 내밀었다. 강 선생님, 이번에는 정말 본인 단독 명의로만 등록하시는 거 맞으시죠? 직원이 무언가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지안은 건네받은 모나미 볼펜으로 세대주 성명란에 큼지막하고 힘있게 강지안 3글자를 적어 넣었다. 네, 저 혼자입니다. 종이 위를 미끄러지는 펜촉 소리가 사각사각 경쾌하게 울렸다. 직원은 카드를 확인하더니 살짝 미소를 지었다.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 카드랑 비밀번호도 하나만 발급해 드릴까요? 네, 딱 하나만 남겨주세요. 강지안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직원이 확인 도장을 쾅 하고 내리찍었다. 묵직한 도장 소리가 종이에 박히며
마치 길고 길었던 터널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울렸다. 같은 날 오후, 남편은 우연히 덜컹거리는 마을버스를 타고 마포구 근처를 지나고 있었다. 건설 현장에 자재가 제때 들어오지 않아 반나절 일당만 받고 일찍 쫓겨난 참이었다. 시멘트 먼지로 범벅이 된 작업복 차림으로 버스 창밖을 멍하니 내다보던 그의 시야에 너무나도 익숙한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다. 그가 고개를 들어 올렸을 때 봄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17층 베란다 유리창이 보였다. 그곳엔 더 이상 구질구질한 꽃무늬 앞치마가 펄럭이지 않았고 호랍이 냄새나는 아버지의 늘어진 러닝셔츠도 널려있지 않았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엉금엉금 기어가던 버스 안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하차 벨을 눌렀다. 안전모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더벅머리를 쓸어올리며 아파트 정문 앞까지 걸어간 그를 경비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위아래로 훑어보며 막아섰다. 무슨 일로 오셨냐는 질문에 남편은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예전엔 이 아파트 단지에 들어설 때 누구에게도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현관 비밀번호는 그의 머릿속에 있었고 지하주차장은 눈 감고도 훤히 꿰고 있었으며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마주치면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 대기업 과장이야라며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해댔으니까. 하지만 지금 그는 굳게 닫힌 아파트 로비 회전문 밖에서 쫓겨난 들개처럼 서성거리는 침입자일 뿐이었다. 접근 금지 가처분 명령에 명시된 100m. 그 빌어먹을 거리를 그는 아주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었다. 변호사가 보낸 경고장에는 단 한 발짝이라도 선을 넘으면 경찰에 구인될 수 있다고 쓰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인도 끄트머리에 우두커니 서서 번듯한 정장 차림의 입주민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만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문이 열리는 찰나 로비에 따뜻하고 눈부신 조명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지만 이내 무심하게 닫혀버렸다. 그가 푹 숙인 어깨가 눈에 띄게 한 번 크게 떨렸다. 바쁘게 걸음을 재촉하는 행인 중 누구 하나 그를 동정 어린 시선으로 쳐다보지 않았다. 같은 시각 17층. 강지아는 싱크대에서 물기를 닦아낸 마지막 그릇을 찬장 안에 조심스럽게 넣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백화점에서 새로 산 가장자리가 투명할 정도로 얇고 우아한 화이트 톤의 도자기 그릇이었다. 과거처럼 온 식구가 쓸 구색 맞추기용 세트를 사지도 않았다. 오직 자신 혼자만의 식사에 필요한 접시 몇 개면 충분했다. 널찍한 찬장 안에는 더 이상 시어머니가 고집하던 무식하게 크고 무거운 뚝배기나 녹그릇도 없었고 전 시아버지가 매일 밤 소주를 들이붓던 싸구려 유리잔도 존재하지 않았다. 인터폰은 울리지 않았다. 스마트폰의 통화 앱도 적막했다. 베란다 통창은 시원하게 열려 있었고 강물 냄새를 품은 시원한 바람이 거실을 쓸고 지나가며 미세하게 남아있던 새 가구의 나무 향을 흩어놓았다. 강지아는 냉장고에서 차가운 얼음물을 꺼내 유리잔에 가득 따랐다. 찰랑거리는 잔을 작은 원목 테이블 위에 내려놓자 챙가는 투명하고 맑은 소리가 났다. 그녀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가 새로 설치한 스마트 안면 인식 도어록의 디스플레이를 터치해 출입 기록을 확인했다. 오늘의 출입 기록 단 한 건. 강지안. 15시 27분. 그녀는 완벽하게 통제된 그 한 줄의 기록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화면을 끄고 현관 센서 등의 조도를 부드럽게 낮췄다. 그리고 가방 안주머니에서 어머니의 빈 진주 브로치 케이스를 꺼내 새 시스템 옷장 중앙의 가장 안전한 서랍 안에 소중하게 밀어넣었다. 서랍이 닫힐 때 그 어떤 삐걱거림이나 걸림도 없었다. 완벽하게 부드러웠다. 그녀는 다시 밝고 환한 거실로 돌아와 베란다에 접이식 캠핑 체어를 활짝 펼쳤다. 살랑거리는 강바람이 가장 기분 좋게 닿으면서도 밖에 역겨운 기름 냄새 따위는 결코 침범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자리였다. 엔드.